소멸시효의 중단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로 지금까지 살펴본 게 청구 중에서 재판상의 청구, 재판상의 청구가 아닌 최고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봤고, 또 그에 이어서 168조 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압류, 가압류, 가처분에 대해서 봤는데, 압류, 가압류, 가처분의 개념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그 개념은 적어도 여러분들이 잘 익혀서 기억하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왜 필요한지,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 그 제도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뭐 민사집행법의 세부적인 내용, 또 민법 자체에 대한 그 전체적인 내용을 개관하지 않는 이 상태에서도 그래도 그것이 가지는 제도적인 의미가 무엇이고 왜 그게 필요하고 어떠한 역할을,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그 개념에 대한 설명은 지난 시간에 한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컨대 자신의 그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했을 경우에, 오늘 여러분들이 사례 문제로 풀어보신 바와 같이 그 가압류에 의해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가? 그러면 그 중단되면 중단의 효력은 언제 생기고 언제 효력이 끝나는가? 언제까지 시효 중단의 효력이 생기는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풀어보신 문제에서는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는 수급인이 그 도급인에 대해서 도급인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니까, 그죠? 소멸시효 기간이 한 1년 정도 남은 시점에서 도급인의 재산을 가압류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이 부동산이기 때문에 그 부동산을 가압류 결정을 받으면 그 가압류 결정에 기해서 뭐가 이루어진다? 가압류 기입 등기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가압류 결정이 내려지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죠. 부동산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가지는 그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서 보증금 반환 채권을 피보전 권리로 해서 임대인의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했는데, 가압류 결정만 받아놓고 뭐를 하지 않으면, 집행을 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고 그랬어요. 근데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은, 우리가 여기서 집행이라는 건 어디까지나 이렇게 가처분, 가압류는 임시로 하는 건데,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집행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본 집행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가압류의 효력 또는 가처분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뭔가 등기부에 기재한다든지, 아니면 그 관련된 당사자에게 송달을 해준다든지, 뭐 제3채무자에게 송달해 준다든지, 소유자에게 그러한 사실이 있었음에 대한 결정문을 이렇게 송달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집행이라고 그러는데, 또 예컨대 유체동산에 대해서 가압류했으면 집행관이 가서 그런 어떤 가압류 사실을 알리고 그 어떤 해당 특정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의 표시를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가압류 집행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사례 문제 풀어보신 거는 가압류의 대상 목적물이 X토지니까 그 토지에는 부동산 등기부에 뭐 하면, 가압류 등기를 기입하면 그때부터 가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면 시효 중단효가 생긴다고 그랬는데, 시효 중단이 이제 언제부터 생기고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가압류를 신청한 때부터 생기는 건지, 아니면 가압류 기입이 등기부에 이루어진 때 생기는 것인지, 그리고 그 효력은, 시효 중단의 효력은 언제까지 되는지. 이제 우리가 하나 상정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를, 그냥 가압류 신청한 때 바로 그 즉시 시효 중단이 생기고 시효 중단의 효력도 끝나는 거죠. 아니면 가압류를 집행한 때, 그러니까 가압류 기입 등기가 이루어진 때에 시효 중단의 효력이 생기고 그 시점에서 시효 중단의 효력이 끝나서 그때로부터 새롭게 기산을 하는지, 아니면 가압류 등기가 계속된다면 그 가압류 등기가 계속되는 한 가압류에 의한 시효 중단효가 계속된다든지. 지금 사안에서는 무려 한 10몇 년 동안 가압류 등기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 어떤 입장인가, 약간 논란은 좀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158번 판결, 158번 판결 186페이지입니다. 186페이지의 158번 판결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 집행 보전의 효력이 계속되는 한 시효 중단의 효력은 계속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보전의 효력이 계속된다는 얘기는 가압류 집행이 이루어졌다. 가압류 등기가 이루어졌고 그 등기가 말소되기 전까지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계속된다라는 겁니다. 학설상 우리가 입론 가능한 견해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압류를 신청한 때 아니면 가압류 집행이 이루어진 때, 즉 부동산인 경우에는 등기가 이루어진 때 아니면 가압류의 그 등기가 계속되는 한, 존속하는 한 계속 시효 중단의 효력이 계속된다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그 견해가 제시될 수 있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저 판례에서는 집행보전의 효력이 계속되는 한 시효 중단의 효는 계속된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풀어보신 사례에서 무려 그 어떤 그 시효 중단 조치, 그러니까 지급 명령을 신청하고 뭐 이런 그 가압류를 하고 그 이후에 무려 10몇 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지만 계속해서 여전히 채무자의 대산에 대해서 가압류가 이루어졌고 가압류 등기가 계속되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쟁점은 뭐냐하면 우리 오늘 사례에서 여러분들이 두 번째 질문에 시효 중단이 일단 가압류에서 이루어졌는데 채무자의 책임 재산을 보전하고, 그죠? 누구의 자신의 그 채권자의 금전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가압류에 의해서 채무자의 책임 재산을 보전한 이후에 이제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한 거죠. 공사대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건 재판상 청구잖아요. 재판상 청구이기 때문에 시효 중단의 가장 원칙적이고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서 시효 중단효가 생기고 이 시효 중단효는 언제까지 이제 끝나고 새로 이 시효가 기산한다. 언제부터? 확정 판결이 난 때부터, 그죠?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게 178조의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효 중단의 효력은 판결이 확정된 때에 이제 끝나고 그때로부터 시효가 새롭게 기산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판상의 청구가 가장 확실한 거니까 가압류에 의한 시효 중단효는 재판상의 청구가 있어서 재판상의 청구에 의한 시효 중단이 생기면 그걸로 흡수되는 것 아니냐라는 거죠. 그런 어떤 견해도 가능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가압류 또는 압류 가처분은 재판상 청구와 같은 이러한 어떤 다른 시효 중단의 어떤 조치하고는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 그러니까 재판상 청구의 시효 중단효가 가압류에 의한 시효 중단효를 흡수하거나 그러하지는 않는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풀어보신 사례에서는 비록 그 어떤 시효 중단 이후에 어떤 그 소멸시효 기간이 연장되었다 할지라도,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이 훨씬 초과해서 권리 행사를 안 했지만 가압류에 의한 시효 중단효가 계속되기 때문에 여전히 소멸시효 완성하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해볼 수 있습니다. 158번 판결은 좀 사안이 좀 복잡한데요. 일단은 오늘 여러분들께 이렇게 정리해 드린 대로 그런 정도로 정리를 하고 저 사안은 그러니까 이제 집행을 해서 뭐냐 하면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그겁니다. 경매가 이루어지잖아요. 강제 경매든 임의 경매든. 강제 경매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그죠? 경매 신청하면 그 경매 신청에 의해서 압류가 이루어지고 그걸 환가해서 배당을 하는 게 이게 강제 경매라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경매의 종류로 임의 경매라가 있는데 임의 경매는 채권자가 담보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당권이나 질권과 같은 이런 담보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담보권, 즉 저당권 또는 질권을 실행해서 담보권을 실행해서 하는 경매를 우리가 임의 경매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담보권자가 그 목적물에 대한 그 권리를 실행해서 경매를 신청하면 그 경매 개시 결정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환가가 이루어지고 그 환가에서 나온 대금을 누가 경락이 지급하고 이런 절차가 쭉 이어집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경매 대금을 지급하면 소유권이 누구에게 넘어가냐면 그 경매를 받은 사람 경락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가요. 경매 대금의 지급과 함께 등기와 상관없이. 그럴 때 이제 매수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경매에서의 매수인 우리가 경락인이라고 쉽게 얘기하는데 이 경락인은 그 물건에 어떤 소유권을 취득할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그 물건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권리들이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가압류가 되어 있다든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든지 여러 개의 권리들이 설정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채무자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수인의 채권자가 있는 거죠.
수인의 채권자 중에는 아무런 담보가 없는 채권자도 있을 수 있지만 예컨대 저당권도 설정했고 뭐 가등기 담보도 설정해놓고 양도 담보도 설정해놓고 여러 가지 담보권도 설정이 돼 있을 수도 있고 용익물권도 설정이 돼 있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러 가지 권리가 설정이 돼 있는데 경매에서 경락을 받은 이 경락인은 그러한 설정된 여러 개의 지상권이나 다른 저당권이나 가등기 담보권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자기가 그대로 인수하느냐. 그러니까 경매에서의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은 그러한 부담이 다 존속하는 채로 자기가 인수하느냐, 아니면 그러한 부담이 완전히 없어져 버린 채로 깨끗한 상태로 그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이런 문제가 남는 거예요. 그거를 그런 어떤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모든 부담을 다 인수하는 게 원칙인 것들을 우리가 인수주의라고 그럽니다. 경매에서의 매수인이 다 그러한 지상권, 용익물권 소위 또는 담보물권을 다 인수하는 거. 그러니까 경매에서 매수인이 인수주의를 취한다면 소유권을 취득하긴 하는데 여러 가지 불리하겠죠. 담보권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인수주의라 그러고, 만약에 경매에서 매수인은 그러한 부담을 다 인수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뭐 한다? 그러한 기존에 있던 모든 부담은 다 소멸한다. 라고 하는 입법주의를 우리는 소멸주의라고 합니다. 또는 다른 말로 소재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저당권도 있을 수 있고 다른 권리자예요. 아니면 지상권도 있을 수 있고 가등기 담보권, 아니면 다른 어떤 기타 용익물권이나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권리들이 원칙적으로 다 소멸한다. 이런 입장이면 소멸주의다. 그런데 우리 민사집행법은 원칙적으로 예외적으로 인수를 하는 것 이외에는 소멸한다라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면 이 158번 판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압류 기입 등기 되어 있는 것, 그것도 뭐 한다? 원칙적으로 소멸한다라는 거예요. 소멸하기 때문에 가압류 등기를 뭐 해야 되겠어요? 말소해야 됩니다. 저당권도 소멸합니다. 그러니까 저당권도 말소해야죠. 그거를 누가 해주느냐면은 법원 사무관이 촉탁을 해서 촉탁에 의해서 말소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우리가 시효 중단효로 넘어와서 가압류에 의해서 시효 중단효는 저 판례에 따르면 뭘로? 집행 보전의 효력이 계속되는 한, 즉 가압류 등기가 계속되는 한 시효 중단효가 생긴다고 그랬는데, 경매가 이루어지고 그 경락대금이 납입돼서 경매의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러한 권리들이 원칙적으로 소멸하니까 가압류된 그 등기도 말소되어야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뭐다? 가압류 등기가 말소되면 가압류에 의한 시효 중단효는 그 시점에서 실효한다. 그 얘기에 관한 그 사안을 쭉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결국 등기가 가압류에 의한 등기가 계속되어 있으면 시효 중단효는 계속 미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87페이지로 넘어오면 그 시효 중단의 효과에 관해서 그 본문에 써놨는데, 시효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간에게만 미친다라고 그랬고요. 169조에. 그런데 민법 176조는 이 시효 중단효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간에게만 미치도록 되어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176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당사자에게 하지 않더라도 어떠하면, 그 해당되는 당사자에게 뭐하면, 통지하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미친다. 그래서 176조는 압류 등을 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하지 않는 경우에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합니다. 반대로 시효 중단효를 어떤 그러한 의무자가 아닌 자에 대해서 시효 중단효를 가지는 어떤 조치를 취하면 그 조치를 취했다라는 사실을 누구에게, 그 이익을 받는 채무자에게 통지하면 그때로부터는 그 시효 중단 그 조치를 취한 그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그 자에게도 시효 중단효가 미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제 169조에 대한 예외 규정으로서 176조가 있다. 그럼 이런 사례가 뭘까? 이런 사례가 뭐겠어요? 예컨대 물상 보증인에 대한 시효 중단 조치는 누구에 대해서? 채무자에 대해서 효력이 있느냐?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채무자에게 효력이 있다? 176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시효 이익을 받을 자니까 채무자에 대해서는 통지를 해야 된다. 통지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밑에 이제 우리 민사소송법상의 규정에 관한 내용인데요. 178조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송달, 이때 이제 그 송달하는 방법으로, 송달의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 민사소송법은 교부 송달, 뭐 보충 송달 이런 등등의 규정들을 쭉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르면 교부 송달에 의한다. 교부라는 건 뭐예요?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죠? 그 당사자 본인에게 주는 걸 말합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로서 승인 177조에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 없음을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168조 3호에 따라서 채무의 승인도 시효 중단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승인이 무엇인가? 승인이 무엇인가라면 시효의 완성으로 말미암아 권리를 상실하게 될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는 것. 의사표시는 아니다. 관념의 통지이다. 라는 것이고 채무의 중단 사유로서 채무의 승인이 인정이 된다. 이 채무의 어떤 승인이라 함은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상관없다라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돼 있고 뭐 그 밑에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쭉 참고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7조의 조문의 내용도 좀 여러분들이 읽고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159번 판결은 그 본문의 내용을 반복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68페이지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예를 들자면 우리 사안에서 그 188페이지에 그 판결문이 쭉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시효 중단의 효과 바로 위에 단락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그런데 갑이 있고 갑이 원고가 돼서 을이 피고입니다. 이제 어찌하다 보니 갑이 을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내용은 뭐냐면 내용은 을이 법률상 원인 없이 갑이 가지게 될 엑스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지금 을 명의로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을이 취득한 이 소유권은 갑에 대해서는 뭐다? 부당이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을은 갑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으로 엑스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을이 갑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어야 되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고 있어서 갑은 을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갑이 을에게 상당한 기간 동안 권리 행사를 게을리하고 있다가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점으로부터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을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했더니 을이 소멸시효 완성을 항변한 겁니다. 소멸시효 완성을 항변했더니 갑이 그에 대해서 시효 중단 사유로서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 누구? 을 자신이 부당이득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승인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 승인의 내용이 꼭 우리가 아까 의사표시는 아니라고 그랬죠. 관념의 통지라고 그랬고요. 그런데 이때 을은 이 엑스토지에 대한 세금 같은 걸 내야 되는데, 그죠? 등록세도 내야 되고,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으면 재산세도 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 세금을 자기 돈으로 내지 않고 갑에게 네 거니까 네가 세금을 내라. 그래서 자꾸 이 세금 같은 거, 관리비 같은 걸 이렇게 달라고 그랬다 이겁니다. 이런 의미 자체가 그죠? 직접적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라는 권리를 갑이 을에 대해서 가진다. 그 사실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승인하지 않더라도 그죠? 여러 가지 행위의 동기나 정황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보건데 묵시적이나마 이러한 것들도 하나의 채무의 승인으로서 인정될 수 있다. 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갑의 을에 대해서 갖게 되는 그 과정은 일종의 이제 명의신탁인데 명의신탁에 대한 어떤 상세한 법리는 나중에 보기로 하고 우리가 이러한 것도 하나의 채무의 승인으로서 인정될 수 있다라는 정도로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효 중단의 효과인데 아까 178조 우리가 기본적 효과로서 그 중단 사유가 발생한 그 시점까지의 시효 어떤 기간의 경과는 전부 다 무효가 된다. 그 이후에
시효 중단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시효가 이제 새로이 진행하는데 2항에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해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시효 중단의 인적 범위 169조 좀 전에 우리가 봤습니다. 당사자 및 그 승계인 간에게만 미친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 160번 판결,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쭉 실컷 해놓고 나중에 강의를 마치고 나서 연구실에 가서 아차 싶은 생각이 조금 들었던 게 뭐였냐면 시효 중단을 설명을 하는데 소멸시효 중단을 설명을 하는데 제가 여러 가지 사례들 중에는 취득시효 중단 사유에 대해서 설명한 사례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혹시라도 잘 이해가 안 됐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였냐면 예컨대 대표적인 사례가 갑이 을을 상대로 해서 첫 번째 소송이 뭐였냐면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해봤던 사례 중에 매매를 이유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그랬더니 그 을이 이에 응소해서 매매한 사실이 없다라는 즉 매매 사실을 부인했다 이겁니다. 그 매매 사실을 부인해서 매매가 증명되지 않아서 갑이 뭐였다?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을이 결국 승소 판결을 받은 거죠. 응소했고 이러한 응소 사실이 있었는데 나중에 갑이 을을 상대로 해서 첫 번째 소송에서 패소한 이후에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해서 갑이 을을 상대로 해서 다시 한번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또 제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을이 또 주장을 하는 거죠. 그죠? 주장을 하는데 이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 20년이 지나야 되는 거죠. 그죠? 20년이 지나야 되는데 245조에 따라서 20년이 지나야 되는데 이 을이 갑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 응소한 이거 자체가 만약에 갑에 대한 재판상 청구가 된다면 그죠? 소유자로서 갑에 대해서 갑이 제기한 소송을 가지고 그거에 응소한 것이 재판상 청구가 된다면 이 재판상 청구로 인정되는 응소한 시점에서 갑이 가지는 을에 대한 이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이 취득시효 완성의 뭐는 시효 중단 사유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응소를 하긴 했지만 시효 중단 사유로서의 뭐 어떤 그러한 것이 인정될 우리가 다툼의 여지가 있는 응소가 있긴 있었지만 이때에는 을이 자기 자신의 권리를 적극 주장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어떤 소유권을 적극 주장해서 소유권이 확인되고 그런 게 아니고 단지 뭐가 부인이 돼서 갑과 을 사이에 매매가 있었다는 사실이 부인이 돼서 그걸로 인해서 매매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만 여기서 확인이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에게 소유권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된 건 아니죠. 그래서 취득시효의 중단 사유로서 을이 응소한 게 재판상 청구와 같은 그러한 중단 사유로서 이 두 번째 소송에서 인정되지 않았다라는 걸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들처럼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것 중에는 그죠?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로서의 어떤 재판상의 청구나 응소 이런 문제도 보았지만 많은 여러 가지 사례들 중에는 취득시효 중단 사유로서의 재판상의 청구에 준하는 그런 응소 사례도 우리가 본 바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그 다룰 사례도 취득시효의 어떤 중단과 관련된 그걸 가지고 어떤 시효 중단의 인적 범위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160번 판결에 보면 공유자 1인이 공유물의 보존 행위로서 재판상 청구의 시효 중단의 효력이 생기는 범위에 관해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공유자의 한 사람이 공유물의 보존 행위로서 제소한 경우라도 동제소로 인한 시효 중단의 효력은 재판상에 청구를 한 그 공유자의 하나여 발생하고 다른 공유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지난 시간에 또 언젠가 잠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갑과 을이 공유입니다. 갑과 을이 공유인데 자, 병이 지금 물건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가 점유자예요. 점유자인데 여기는 소유자. 그러니까 병이 예컨대 이 X토지 부동산이라면 이 X토지를 아무런 권한 없이 병이 점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갑,을이 공유하고 있는 거죠. 이 부동산 공유 소유자로서 갑과 을이 공동 소유자로서 공유하고 있다. 그런데 병이 점유하고 있으니까 갑이 병을 상대로 해서 보존 행위에 기해서 그 토지를 인도하라는 소송을 이렇게 제기했다 이겁니다. 갑만이 권리를 행사했다 이거죠. 지난번에 어떤 이제 사례를 우리가 봤었냐면 사실은 갑과 을이 병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공유하고 있으니까 당신은 이 토지를 떠나라. 방해를 배제하고 제거하고 그다음에 토지를 인도하라는 최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최고는 시효 중단 사유로서 어떤 것? 보다 더 강력한 그러한 조치를 6개월 내에 취하지 아니하면 최고의 시효 중단효는 없다고 그랬죠. 없다고 그랬는데 자, 갑과 을이 어쨌거나 병에게 그러한 최고는 했는데 내용 증명 우편은 보냈는데 그 다음에 보다 더 강력한 조치로 6개월 이후가 아니라 6개월 이내에 갑만이 병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즉 갑만이 그 병을 상대로 해서 엑스토지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그러니까 병은 20년간 점유하면 취득시효 기간이 완성해서 그 취득시효 기간 완성을 이유로 하는 누구에 대한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권리를 갖게 되는데 그 완성되기 전에 이 갑이 재판상 청구를 했을 경우에 재판상 청구하면 취득시효도 중단되니까 예컨대 19년이 됐는데 19년째 되는 쯤에 갑이 병을 상대로 해서 재판상 청구를 하면 이 기간이 경과된 거 다 무효가 된다 이겁니다. 시효 중단효가 생긴다. 그런데 이 시효 중단효는 갑이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시효 중단효가 을에게도 미치는가 이거죠. 근데 결론적으로 160번 판결은 을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을은 최고만 했고 6개월 내에 갑과 같이 보다 어떤 강력한 시효 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 반대로 이제 나중에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났으면 갑은 시효 중단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갑에게는 시효 중단효가 인정이 돼서 병은 갑에게는 취득시효를 주장 못하겠죠. 그러나 누구에게는 을에게는 을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취득시효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을의 지분을 병이 취득한다. 나중에 결과적으로 병이 을을 상대로 해서 을의 지분의 이전 등기를 청구하면 나중에 공유자는 누가 되겠어요? 갑과 병이 공유자가 된다.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반대로 이것과 반대로 해서 갑이 그러니까 이제 뭐 A라고 하죠. A가 있는데 B와 C가 있습니다. 근데 얘네가 이제 건물 소유자예요. 건물 소유자이기 때문에 B, C는 뭐냐면 토지의 점유자죠.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여러 번 우리가 이제 봐왔던 사례인데 어떤 이 X토지가 있으면 이 X토지의 소유자가 A고 X토지 위에다가 이 건물을 만약에 B, C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이 건물에 대해서 2분의 1씩 공유하고 있다. B, C가. 그렇게 되면 이 토지를 점유하는 자는 누구예요? 토지의 점유자는 건물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를 점유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건물의 소유자 B, C가 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A는 B와 C를 상대로 해서 건물의 철거 및 토지 인도를 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점유자를 상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조금 있다가 우리가 공부하게 될 물권적 청구권에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소유자, 점유자, 점유할 권은 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때에 B, C를 상대로 해서 A는 건물 철거 토지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B, C가 아무런 권한 없이 토지에다가 건물을 짓고서 20년이 경과하려고 그런다 이거. 그죠? 20년이 경과하면 여기서 보시다시피 뭐 해버리기 때문에 245조 1항에 따라서 점유취득시효 완성하면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는 A는 시효 중단 조치라는 걸 취할 수 있는데 근데 A가 누구를 상대로 B를 상대로 해서만 토지 인도 건물 철거를 청구했다 이거예요. 현재 점유자는 누군데? 토지의 점유자는 B와 C인데 건물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공유자 전원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데 그 점유자 중에 일부인 B에 대해서만 토지 인도 건물 철거 소송을 제기한다. 그런데 나중에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나면 그때에 뭐다? B는 취득시효 완성을 못했죠. 시효 중단이 되었기 때문에. C는 시효 중단 이유가 미치느냐 이거, 안 미친다 이거. 시효 중단.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이 소유자가 공유자인 경우, 점유자가 공유자인 경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보면은 160번 판결 취득시효 중단 사유로서의 그러한 어떤 의미. 그다음에 161번 판결은 우리 상법에서 말하는 이제 그 피해자의 그 보험 회사에 대한 직접 청구권하고 그다음 피보험자에 대한 어떤 권리하고 피보험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하고 이런 권리들이 별개의 권리이기 때문에 시효 중단에도 별개로 미친다라는 것이고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한편 승계인이라 하면 중단의 효과를 받는 권리를 승계한 자를 말한다. 특정 승계인, 포괄 승계인 모두 불문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승계인이란 중단 효과가 발생한 이후의 승계자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고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예외라고 되어 있는 건 우리가 진작에 본 바와 같습니다. 시효 중단의 효력에 미치는 범위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및 승계인 간이지만 178조에서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례가 예컨대 물상보증인에 대한 그러한 것들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에게 통지하면 효력이 미친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우리 그 190페이지에는 우리 민법 296조가 인용이 되어 있는데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민법에 이제 다른 규정들도 있는데요. 연대 채무자에 대한 이행 청구는 다른 연대 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자, 우리가 연대 채무자는 수의인이 연대하여 채권자에 대해서 채무를 부담하는 관계를 연대 채무라 그럽니다. 수의인이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건데 연대 채무자가 수의인이면 채무도 그 수의인만큼 있는 걸 우리가 연대 채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 사람의 연대 채무자에게 이행 청구를 하면 그 연대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면 다른 연대 채무자에게도 이행 청구한 효력이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행 청구를 하면 청구는 뭐기 때문에 시효 중단효가 있는 거죠. 청구에 의한 시효 중단을 168조 1항, 168조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구에 의한 시효 중단효도 다른 연대 채무자에게 미치는가? 다른 연대 채무자에게도 미친다라는 걸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 단락에는 채권자 대위 소송 제기와 관련해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 행사하면 그 피대위 권리에 시효 중단효가 생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진작에 한번 본 바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바로 밑에 한편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게도 미친다. 이건 이미 본 적이 있습니다. 자,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163번 판결은 그죠? 우리가 176조 좀 전에 봤던 그 176조하고는 조금 이제 다른 건데 뭐냐면 채권자가 갑이고 채무자 을이 있는데 이 병이 뭐 했습니까? 채권자에게 이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했습니다. 그러니까 병은 보증인으로서 보증 채무를 부담하고 을은 갑에 대해서 부담하는. 그런데 갑이 어떤 조치를 취했냐면 을에 대해서만 시효 중단 조치를 취한 겁니다. 이를테면 갑이 을에 대해서 가지는 이 주채무, 이 채무의 그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을의 재산을 가압류한 겁니다. 을 소유의 어떤 재산에 대해서만 가압류 조치를 하면 168조 2호에 따라서 시효 중단효는 생기겠죠. 가압류에 의해서. 그 시효 중단효는 원칙적으로 보면은 갑과 을 사이에 시효 중단효가 생긴다. 근데 시효 중단의 효력이 440조에 따라서 누구에게도 미친다? 보증인에게도 미친다. 그런데 176조는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다른 자에게 채무의 그 시효 중단의 효력을 누릴 자, 시효의 이익을 누릴 자에게 통지해야 시효 중단효가 미친다고 한 176조가 여기에도 적용되는가? 여기에는 적용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증인에게 뭐 할 필요 없이 갑이 을에 대해서 주채무자에 대해 시효 중단 조치를 취하면 이 시효 중단 조치를 취했다는 사실을 누구에게? 보증인 병에게 통지하지 않더라도 병에 대한 이 보증채권, 보증채무의 시효 중단효는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그냥 440조가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지금 163번 판결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압류 저런 사실에서 보증채무 그런데 이 176조 이걸 가지고 그 어떤 시효 중단을 미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하면 곤란하다 이거죠. 그다음에 191페이지로 넘어와서 이제 소멸시효의 정지입니다. 정지인데 이것만 좀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정지는 중단이 아니다. 그러니까 중단이 아니라는 얘기는 시효 중단이 생기면 시효 중단 시점까지의 경과된 시효 기간은 뭐 해버린다?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정지는 그 정지 사유가 발생한 그 시점까지 경과된 시효 기간이 그대로 유효하게 인정이 되는 겁니다. 다만 정지 사유가 생기면 그 사유가 생긴 때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시효 완성을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예컨대 우리 6개월, 1개월 그 기간 동안은 기간이 자동적으로 경과되더라도 어떤 사유가 일정하게 생기면 그 시점부터 우리가 정지된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그 정지 사유가 발생하기 이전까지 진행되었던 시효 기간은 그대로 유효하게 인정이 된다. 그런 정도로만 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소멸시효의 효과.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어떤 효과가 있다? 권리가 소멸한다고 그럽니다. 권리가 소멸한다고 그랬는데 권리 소멸이라는 게 어떤 건지 그냥 그 본문에 보면 민법은 162조에서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 소멸시효가 완성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흔히 권리가 소멸한다고 하는데 권리가 소멸한다는 의미가 정확하게 무언가? 정말 권리 자체가 절대적으로 없어져 버리는 것이냐? 그러면 당연히 절대적으로 없어진다면 당연히 권리가 없기 때문에 그 권리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권리를 행사하면 그 친구는 기각이 돼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반대로 권리가 소멸한다는 의미가 뭔가 그 채무자에게 권리 소멸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냐. 이걸 우리가 상대적 소멸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누구에 대해서 권리자에게 원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준다. 162조는 그 의미다라고 우리가 설명하면 그걸 우리가 상대적 효력설이라고 그러고 소멸시효의 원용권을 채무자가 갖는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192페이지에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를 우리 판례는 절대적 소멸설을 취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게 우리가 절차적으로는 그죠? 절차법상 그러면 소멸시효 완성은 변론주의가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만약에 변론주의가 적용이 되면 설령 권리가 절대적으로 소멸하였다 할지라도 당사자는 그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는 완성의 이익을 받을 자는 권리 소멸 사실,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해야만이 법원이 판단해야 할 수 있느냐 이거. 법원이 직권으로 절대적 소멸설에 따라서 법원이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 아니면 변론주의 원칙상 당사자가 주장해야 판단할 수 있느냐. 그런데 당사자가 주장해야 되는 것으로 한다. 근데 이게 상대적 소멸설을 취하면 당연한 거죠. 그죠? 상대적 소멸설을 취하면 당연한 건데 절대적 소멸설을 취하게 되면 변론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 절차에서는 당사자의 주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효 원용권자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이냐?
누구이냐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시다시피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있는 자에 관하여 직접 수익자 즉 권리 소멸에 관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로 한정하고 있다. 채무자, 그러니까 채권자의 상대방인 채무자 가장 대표적이죠. 채무의 소멸의 그 이익을 직접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외에도 가등기가 담보가 설정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 가등기가 격려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 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의 매수인, 물상보증인 등 이런 사람들도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그 164번 판결 바로 위에 그 본문에 그런데 이건 좀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채권자 대의 소송에서의 제3채무자는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채권자 대의 소송에서 제3채무자 피고는 뭐 하지 못한다. 피보 전 채권의 그 소멸시효의 완성을 원용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요거예요. 채권자 대의권의 개념에 대해서 지난번에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갑이 을에 대해서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갑이 채권자고 을이 채무자고 근데 병인 을과 병 사이에는 매매 계약이 있었고 이 매매에 의해서 을이 병에 대해서 가지는 매매대금 채권이 있습니다. 여기도 채권자고 여기는 이제 채무자. 병을 우리가 채권자 대의권에서 제3채무자라 그러고 을이 이제 채권자 갑에 대해서 채무자인데 을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을 자신이 병에 대해서 가지는 채권을 행사하는 걸 게을리하고 있으니까 갑이 을을 대위해서 병을 상대로 어떤 권리를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 채권을 대위 행사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병이 지금 하는 얘기는 지금 뭐냐면 갑이 을에 대해서 채권이 없다면 갑은 병에게 채권자 대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행사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갑이 을에 대해서 가지는 이 대여금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했다면 만약에 완성했다면 피보전 권리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갑의 채권자 대의권의 행사는 부적법하다. 이런 주장을 병이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병은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권리가 소멸시효 완성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병은 하지 못한다. 지금 요 얘기입니다. 채권자 대의 소송에서의 피고 제3채무자가 이 원고의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없다는 얘기는 여기에 해당하는 이 권리가 소멸시효 완성했다는 걸 주장할 수 없다는 게 아니고 채권자 원고가 가지는 채무자에 대한 이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없다라는 의미다. 물론 나중에 보면 예외는 좀 있습니다. 예외는 있긴 하지만 원칙적으로 그러겠어요? 왜 얘가 원칙적으로 원용을 못 하겠어요? 채권자가 행사하는 권리는 이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이 권리를 행사하는 게 아니라 대위 행사하는 것은 을이 가지는 병에 대한 채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은 이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됐든 안 됐든 갑이 대위 행사해서 이 권리를 행사하나 을이 직접 병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하나 이 부분에 대한 권리가 소멸시효 완성하지 않는다면 어차피 병은 을에 대해서는 이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병에게 중요한 거는 을이 가지는 병에 대한 권리가 시효 완성했냐 안 했냐 그게 중요한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그 어떤 항변은 자기가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거를 좀 추상적으로 정리해서 얘기하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항변 사유로 누구에게? 원고인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또 항변할 수 있다. 그런데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가지는 채권자에 대한 항변으로는 항변하지 못한다. 뭐 이런 어떤 추상적인 법리가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있다 없다라고 말하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65번 판결은 그 판결의 결론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의미인지. 그다음에 166번 판결 좀 넘어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효 완성의 주장과 권리 남용해서 여기에 판례의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요. 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193페이지에 그 중간 부분에
167번 판결 바로 위에 단락을 이렇게 좀 간단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뭐냐 하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 원칙적으로 권리가 이제 소멸한다. 이게 우리 판례가 취하고 있는 절대적 소멸설의 입장이지만 다만 절차적으로는 변론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해야 법원이 판단할 수 있고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하지 못한다. 이런 건데 소송에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원칙적으로 주장은 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는 권리 남용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 판례의 어떤 그 나온 사례를 유형화를 시키면 크게 4가지로 유형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어떠한 경우에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남용인가라는 겁니다. 근데 정리해서 보면 첫 번째는 시효 완성 전에, 그러니까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도록,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서 채권자의 권리 행사가 불가능하도록 또는 시효 기간이 자꾸 경과해서 시효 중단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 시효 중단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권리 행사를 못하게 만드는 거. 그러한 사유가 있거나 두 번째는 그 권리 행사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사정. 이것도 시효 완성 전의 사정입니다. 시효 완성 전에 권리 행사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해서 기간이 다 경과해 버렸다. 우리가 왜 그 166조에서 소멸시효가 기산하면 권리 행사가 가능한 때잖아요. 권리 행사가 가능한 때라는 얘기는 법률상 장애 사유가 없을 때를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그 설명이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법률상인지 사실상인지. 근데 아무튼 기존의 판례들은 계속해서 권리의 행사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때, 시효 완성 전에. 그래서 기간이 경과해 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소멸시효 기간이 완성이 됐어요. 완성이 됐는데 마치 이 채무자가 시효 완성의 이익을 원용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거야. 태도를. 시효 완성을 원용하지 않을 것처럼 그러한 태도를 보였다가 갑자기 소송을 제기하니까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을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뭐냐 하면 많이 문제되는 사례들이 과거에 국가의 위법 부당한 어떤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서 이분들이 상당한 기간이 한 30년, 40년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근데 그게 국가의 위법 부당한 어떤 공권력의 발동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았어요. 우리들은 사실상 그거를 알고 있지만 법적으로 그게 확인된 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에 어떤 불법 행위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는 뭐 개인이 그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없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과거에 그러한 어떤 잘못된 공권력의 행사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과거사 정리라는 그런 어떤 그 법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그러한 그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 신청을 해서 당신이 당한 그러한 과거사가 그게 국가의 어떤 불법한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그런 것들을 조사하고 그래서 결정을 내려주면 그래서 국가가 잘못한 것이다. 그 얘기는 뭐겠어요? 이미 시효기간은 경과 다 해버렸는데 국가가 그러한 조치를 취했다라는 건 뭐겠습니까? 국가의 잘못이 있었으니까 국가의 잘못에 대해서 국민 당신은 원고가 되어서 국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이런 어떤 신호를 보내준 거죠. 그런데 소송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잘못했다. 요거는. 그래서 당신은 잘못이 없었는데 위법 부당한 그러한 행위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다. 라고 결정을 내려줘서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국가를 상대로 해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피고인 국가가 소송에서는 이거는 소멸시효 완성했다라는 겁니다. 이걸 주장하니까 그러한 것들이 권리 남용이다. 권리 남용, 신의칙 위반이다. 또 하나는 시효 완성 이후에 채권자가 권리 행사를 했는데 채권자 보호 필요성이 크다. 이 사례에서는 이제 이러한 어떤 유형에서는 뭐냐면 채권자 보호 필요성이 또 다른 채권자들은 자기하고 어떤 그러한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채권자들은 다 변제를 받아갔는데 자기만 못 받아간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이 채권자에게 어떤 그러한 소멸시효를 원용을 하면 그죠? 어떤 정의관념에 반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요 두 개는 우리가 보면 시효 완성 후에 어떤 이러한 사정이 있었을 경우
요 두 개는 시효 완성 전에 그런 어떤 사정이 있었을 경우에 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 남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이제 쭉 설명을 합니다. 167번 판결 이후에 쭉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반복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사정이 있다면 그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하면 신의치 기반이 또는 권리 남용이기 때문에 뭐예요? 어떤 배상 책임 또는 어떤 그 청구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된다. 청구가 인용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특히 요 두 번째, 세 번째 요 유형에서 국가의 어떤 위법 부당한 공권력의 발동이 그게 불법 행위가 되고 그거에 의해서 이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국가를 상대로 해서 제기를 했는데 이제 두 번째 유형이 되거나 세 번째 유형이 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권리 행사가 불가능했을 경우 또는 시효는 완성되었는데 완성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고가 된 국가가 어떤 시효를 원용하지 않아요. 반드시 국가는 꼭 국가라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하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이다가 갑자기 소송에서 그걸 원용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주구장창 계속해서 이 원고는 권리 주장을 안 해도 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이 생길 때, 그죠? 그러니까 그 피고가 권리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사정이 생긴 때, 아니면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때, 그러한 사유가 없어진 때부터 계속해서 권리를 행사하지 않더라도 시효 주장을 하는 것은 권리 남용이냐, 이것까지는 또 아닐 수 있지 않냐 이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제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제한의 법리가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이제 2013년 이런 판례들이 쭉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판결 번호를 하나만 좀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5월 16일 대법원 2013년 5월 16일 2012-202819 2013년 5월 16일 2012-202819 전원 합의체 판결. 이건 뭐냐면 이 판결에서 이제 처음으로 그런 어떤 그 제한이 조금씩 도입이 됐습니다. 도입이 됐는데 뭐냐면 저런 객관적으로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사정이 없어지고서 그때로부터 적어도 어떤 기간 내에 상당한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해야 된다. 상당한 기간 내에 청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상당한 기간은 어떤 기간? 일종의 시효 정지에 준하는 그러한 사유인데 시효 정지에 준하는 사유라고 봐서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 행사를 해야 되는데 요거를 3년이라고 보았던 겁니다. 3년이라고. 그래서 3년 내에 권리를 주장하라. 그래서 그러지 아니하면 이때는 권리 주장. 그러니까 3년 내에 권리를 주장하면 이러한 사정이 생길 때로부터 3년 내에 권리를 주장하면 설령 시효 기간이 완성되었다 할지라도 이때 소멸시효를 원용하면 뭐가 된다? 권리 남용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꼭 그런 것만은 아닌데 좀 이런 사례들을 유형화를 좀 시켜보면 이런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그런 어떤 진실을 밝혀보니까 그 피해자가 잘못이 없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그 결정을 받은 때로부터 바로 자기의 어떤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주장해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러한 절차를 거친 이후에 나중에 이제 그 과거에는 옥살이도 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고문 당해가지고 자기가 안 지은 죄를 자백해가지고 거짓 자백을 해서 옥살이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거의 그 판결을 뒤집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무죄였는데 그냥 유죄를 만든 거니까 그 유죄 판결을 뒤집을 방법으로는 뭐 해야 되냐면 재심을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재심 신청해가지고 재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재심 판결을 받은 이후에 이 피해 구제를 신청하는 거예요. 국가를 상대로 해서. 재심 판결을 받은 이후에 피해 구제를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게 이제 약간 좀 차이가 나게. 그런데 어디를 보시냐 하면 그 172번 판결하고요. 172번 판결하고 173번 판결
그걸 좀 보시면 잠깐 좀 차이가 나는 게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멸시효를 원용하지 않을 것과 같은 이러한 사정, 요 첫 번째 유형, 그죠? 소멸시효를 원용하지 않을 것 같은 저러한 사정이 있다가 나중에 그래서 권리를 주장을 했더니 소멸시효를 원용하더라. 그러면 이러한 소멸시효를 원용하지 않을 것 같은 이러한 사정이 있는 날로부터 시효 정지 사유에 준하는 그러한 것으로 판단해서 상당한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해야, 그러니까 청구를 하여야 만약에 그러한 경우에 시효 완성을 주장하면 소멸시효 그 권리 남용이다. 이렇게 하는 게 그 기간을 우리가 상당한 기간을 3년이라고 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 다음 판결 2013년 12월 판결인가요? 그 판결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자 이제 요 두 번째 유형이에요. 재심 사유해서 재심에서 무죄라는 게 이제 확정이 되었어요. 그 무죄라는 게 확정이 됐고 이 판결일로부터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이제 소를 언제 제기해서 언제 권리 행사를 해야 시효 완성의 주장이 권리 남용이 되느냐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6개월이다. 6개월. 시효 정지 사유에 준하는 것으로 6개월 내에 권리 행사를 해야 된다. 6개월 내에 권리 행사를 해야 되는데 6개월 내에 권리 행사를 해야 되는데 반드시 소송상 행사해야 되느냐? 재판에 의해서 소송상 반드시 행사해야 되느냐? 그거는 아니다. 그래서 저 사례에서 원고는 뭐를 했냐면 형사보상 청구를 한 겁니다. 먼저. 그죠? 형사보상법에 의한 형사보상 청구를 6개월 이내에 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한 건 6개월 이후에 한 겁니다. 6개월 이후에 했는데 6개월 이내에 적극적으로 재판상 행사하지 않고 지금 우리 사안처럼 형사보상 청구를 하였다면 6개월 그 지난 시점에서 이거에 기해서 재판상 청구를 했다면 이것도 나중에 시효 완성을 원용하면 뭐가 될 수 있다? 권리 남용이 될 수 있다. 신의칙 위반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이때 6개월 이후에 이런 소를 제기하는 거는 이 기간은 또 여기서 주구장창 갈 수는 없으니까 적어도 몇 년 내에 요걸 3년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굳이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린 이유는 지금 이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이 권리 남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관해서 현재까지 아직 판례가 확실하게 뭔가 법리를 완성했다고 보기는 좀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완성 단계에 와 있는 거예요. 그죠? 완성 단계에 와 있는데 과거에는 이러한 법리들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가 비로소 최근에 들어서 이런 어떤 그죠?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던 이러한 사정이 생겼더라도 그렇죠? 바로 시효 완성의 주장이 권리 남용이 될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사정이 생겼다고 해서 항상 시효 완성의 주장이 권리 남용이 되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기간 내에 권리 행사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이런 판례들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시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더 발전해 나갈지 어떠한 법리가 나올지는 우리가 이제 추가적으로 좀 기대를 해보고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해서 시효 완성이 그 권리 남용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이제 살펴봤고요. 198페이지로 넘어오면 시효 이익의 포기라고 돼 있어 184조에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나는 소멸시효 이익을 받지 않겠다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소멸시효 완성 이후에 가능하다 것이고 2항에는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그죠? 184조 2항에 법률행위에 의하여 연장할 수 없다. 근데 법률행위가 아닌 다른 사유에서 연장되는 경우는 있죠. 165조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소멸시효 완성 전의 포기는 허용되지 않고 소멸시효 완성 후의 포기는 인정이 되는데 다만 이제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게 뭐냐면 그 168조 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승인하고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하고는 우리가 구별을 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승인은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승인이 있으면 시효가 중단되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경과되었던 일정 기간의 그 경과는 무효가 되고 새로이 그 시점부터 시효가 기산되는 그런 것이고, 여기서 소멸시효 완성의 포기는 소멸시효 기간이 이미 경과되어서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그 이익을 누리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이다. 그런데 채무의 승인 이런 것들은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관념의 통지라 그랬고, 그 표시 방법이나 어떤 경우에 승인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그 어떤 여러 가지 재반 상황을 감안해서 묵시적 또는 명시적으로 를 판단한다 그랬고, 근데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의 포기는 그에 반해서 어떤 것이다? 법률 행위다라는 거예요. 의사 표시다. 그러니까 효과 의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176번 판결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보시는데, 거기에 그 176번 판결의 그 세 번째 단락이요. 그리고 소송에서 상계항변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상계라는 게 이제 일종의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냐 아니냐 그걸 얘기하는데, 상계라는 건 뭐예요? 갑과 여기 원고가 있고 여기 피고가 있는데, 피고 을이 있는데, 갑이 을에 대해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근데 갑이 을에 대해서 대여금 청구권이 있는데 을은 갑에 대해서 매매대금 채권이 있다. 둘 다 금전 채권이죠. 그리고 이행기에 도래했다. 그러면 서로 안 받고 안 주면 된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상계라는 거예요. 상계. 원고가 되어서, 갑이 원고가 되어서 피고 을을 상대로 해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소송에서 을이 항변으로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당신 갑에게 뭐를 가지고 있다? 매매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매매대금 채권으로 상계하자. 상계 항변을 한 겁니다. 상계 항변을 했는데, 상계 항변을 하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뭐예요? 소멸시효 완성한 것 같다 이겁니다. 대여금 채권이, 갑의 을에 대한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한 것 같다. 그래서 나중에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이제 한 거죠. 그랬더니 반대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상계 항변을 얘기할 때에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이익의 포기를 하지 않았느냐, 그러한 포기의 의사 표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소멸시효 완성 이익의 포기는 뭐이기 때문에, 의사 표시이기 때문에 그 의사 표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된다. 아까 우리가 채무의 승인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른 의미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게 176번 판결입니다. 자, 역시 177번 판결도 그러한 어떤 유형의 내용입니다.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200페이지 179번 판결 바로 위에, 요건 이미 한 내용입니다. 아까 여기서 요쯤에서 뭐 그 가등기 가지고 설명했을 때, 그러니까 돈을 빌린 채무자는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하지 않아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이루어져서, 그죠?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잃었고, 그런데 나중에, 그러니까 얘는 소멸시효 완성도 원용하지 않았고 그랬는데, 그 뒤에 있는 매수인은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했다라는 얘기죠. 설령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하지 않고 오히려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했더라도 그거는 독립적이고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그자의 어떤 그러한 권리는 그대로 인정될 수 있다라는 취지의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201페이지로 넘어오면 소멸시효의 소급표 되는데,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 기산일에 소급합니다. 기산일에. 그리고 소멸시효 완성의 물적 범위 183번 3조,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는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 그러니까 그 182번 판결에 금전 채권의 원금이, 그러니까 그 원금 채권하고 이자 채권이 있으면 원금 채권을 우리가 주된 채권이라고 그러고 이자 채권을 종된 채권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원금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해서 소멸하면 이자 채권도 소멸한다, 그런 취지예요. 근데 이제 채권 중에 예컨대 10억의 원금 채권을 부담하는데 이 중에서 5억은 변제를 했어요. 근데 5억은 아직 변제하지 않고 있는데 이게 시효 완성을 해버렸어.
요거 5억 원본에 대한 요거에 대한 시효 완성이었으면 요 5억에 대한 이자도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한다는 거예요. 이자 채권. 그런데 변제해서 원본 채권이 5억이 소멸해도 이자 채권은 요거는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가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변제로 해서 소멸한 부분하고 소멸시효 완성으로 해서 소멸한 부분하고 별개로 판단한다라는 게 그 183조의 해석과 관련해서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183번 판결은 뭐 공동불법행위는 나중에 우리가 공동불법행위 공부하면서 정리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이제 권리의 객체 부분이 나오는데 권리의 객체에서는 우리가 부동산, 동산 그리고 주물, 종물 그리고 원물, 과실 이 세 개의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저기 뒤에 211페이지를 보면서 그 이하 부분을 보면서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211페이지부터 우리가 강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거는 뭐 필요한 부분만 우리가 정리해서 나중에 보면 되니까 그건 이제 별도로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